타겟 발굴 관련된 기술을 이제 소개해드릴 나무정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서 우선 그 타겟 발굴에 사용되는 기술을 연대기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학생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워낙 잘 알려진 그림이니까요. 약물 한 개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과 그다음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각각의 그 단계마다 최근 들어서 AI 기술이 아주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적용이 되는 분야는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힛 물질을 이니셜 스크린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AI 스크리닝이 없어서는 안 될 되게 중요한 그런 기술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또 생성 모델이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단계에서도 생성 모델을 활용한 리드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약물 재배치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피처들과 그다음에 오미스 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재배치가 가장 정통적인 그런 AI 신약 개발 기술이었고요. 그리고 많이들 관심을 또 가지시는 방법이 바로 그 임상의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임상 시험셋을 개발하기 위한 페이션트를 구별해주는 기술, 또 많이 AI로 활용해서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켓에 약물이 성공적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기존 약물과의 이런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에 의한 그런 부작용을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약물 모니터링 기술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세션에 주목할 내용은 바로 이제 약물 개발의 가장 첫 번째 단추죠. 약물 타겟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을 저는 이제 연대기 순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톡에서 제가 주로 다룰 그 기술들은 다음과 같이 나열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03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저희는 비로소 인간 유전자 서열을 온전히 다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인간의 유전자 서열을 다 알게 되더라도 여전히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기술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SNP 칩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장 많이 이제 각광받았던 연구들이 이제 GWAS 스터디였어요. 그 말인즉슨 어떤 라지 파퓰레이션 그룹을 두 가지로 뒀을 때 만약에 정상인과 질병군이 있으면은 그 정상인과 질병군의 차이를 디파인해주는 유전자적인 그런 형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는 연구가 가장 2000년대에 가장 많이 활발히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단순히 스닙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스닙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의 변동을 보는 그런 EQT의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지만 제가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는 연구에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약물의 표적을 찾는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도입한 기술이 그러면 생물학적인 어떤 특성,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볼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베이스의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프리사이즈하게 이런 드럭 타겟을 찾아보자라는 연구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배가 고프죠. 좀 좋은 타겟을 발굴하는 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2020년 근방이 돼서 많은 그 딥러닝 기반의 어떤 피처들을 이런 생물학적 네트워크에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요즘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뉴럴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놀리지 그래프 베이스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WAS나 EQT의 내용을 좀 볼까요? GWAS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과 케이스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유전자형의 차이를 보는 연구인데, 문제가 이제 이런 유전자형의 뚜렷함, 그러니까 많은 그 통계학적으로 되게 좋은 p-밸류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라지 스케일의 스터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자본을 들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00명 이상, 몇천 명 이상의 이런 환자군을 모은 다음에 되게 열심히 스닙 칩을 사용해서 이런 SNP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대를 했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동안 복잡 질환이나 그렇게 타겟이 없었던 질환에 대해서 약물 타겟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결과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컬럼이 바로 GWAS 스터디를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약물 타겟을 얼마만큼 다시 재현하는지를 본 정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GWAS를 통해서 발굴한 그런 유전자적 마커는 기존의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약물 표적도 제대로 리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그러면은 질병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유전자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순위를 보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기능을 연관시켜 줄 수 있는, 즉 펑셔널 어널리시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익스프레션 레벨과 연동을 하다는 기술이 이제 EQTL 방식입니다. EQTL 같은 경우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특정 유전자 그 순입 정보가 어떤 해당된 유전자의 그런 발현의 높고 낮음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 EQTL 방식이 좋았나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셀 지노믹스에 올해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30개의 이런 그 질병 트레이스에 관련돼서 이제 2003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EQTL만 보는 게 아니라 PQTL, 즉 프로테인에 대한 어떤 익스프레션 레벨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QTL 레벨까지 같이 봤을 때 여전히 그냥 오믹스 데이터 드리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약물, 기존에 알고 있는 약물 타겟을 리콜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저자들도 이렇게 그냥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그 제안을 했고요. 이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QTL이나 GIAS가 계속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다른 정보를 최대한 다시 플러그인하고 어그먼트 해보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네트워크 정보에서 어떻게 이런 유의한 드럭 타겟을 발굴하느냐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디지즈와 관련 생물학적 네트워크 상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어떤 그 디지즈 연관진들과 같은 생물학적 경로의 생물학적 네트워크에 아주 가까이 배치하게 되면은 그 유전자도 이러한 그런 드럭의, 그러니까 디지즈를 그 야기하는 그런 유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길트 바이 어소시에이션에 의해서 그런 신규 드럭 타겟을 찾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는 이제 많이들 또 활용한 게 디퓨전 베이스드 메소드예요. 디퓨전 베이스라는 게 디퓨전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퍼져 나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생물학적 네트워크 상에서 그 연결성의 정보를 활용해서 특정 정보가 그 이웃한 노드에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해서 또 신규 디지즈 릴레이티드 진을 찾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됐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는 AML, 즉 혈액암에 관련된 신규 약물 표적을 찾고 싶은 연구인데 사용한 주 카테고리가 디지즈 모듈 베이스드 메소드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그 알려져 있는 그 질병 연관된 유전자가 많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에 또 새롭게 등장하는 유전자가 있다면은 그 유전자도 이제 신규 약물 표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약물 표적을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상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믹스 정보만 활용했을 때보다 이런 네트워크 정보를 플러그인했을 때 더 많은 이런 디지즈 릴레이티드 진을 잘 찾는 것을 확인한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이제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 즉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 정보가 퍼져 나가는 내용을 활용한 내용인데,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네트워크 스캐폴드가 구조가 있다고 보시면은 이 빨간색 노드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노드입니다. 이 노드의 정보를 만약에 이웃한 노드에다 이렇게 분산시킨다고 생각하면은 관련된 그 주요한 유전자와 네트워크상의 거리상으로 가깝게 있는 유전자들이 이런 점수가 되게 다시 상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활용한 게 이제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 연구고, 바로 이 네트워크 프로파게이션 연구를 활용한 게 저희가 앞쪽에서 본 그 다양한 QTL을 활용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냐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디퓨전을 했더니 지금 요 피겨 같은 경우는 X축이 왼쪽으로 갈수록 디퓨전을 안 하는 내용, 그러니까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어떤 그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트워크의 정보를 많이 활용한 방법입니다. 봤더니 이렇게 디지즈 릴레이티드 진을 성공적으로 콜링하는 내용들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는 내용을 확인해 준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봤더니 EQTL보다 PQTL, 즉 프로테인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주요하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까지 이제 올해의 기술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게요. 이제 네트워크가 나왔고 오믹스 정보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니까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단계에서의 한계점은 바로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게 큰 한계점이었습니다. 어떤 패턴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노출된 정보의 학습 기반, 새로운 예측을 해주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단계까지 그런 기술이었죠. 그런 기술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시켜준 것이 머신러닝과 AI 베이스드로 이런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그래프 기반 뉴럴넷과 그다음에 놀리지 기반 인베딩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NN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GNN이 뜻하는 거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흔히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 기반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상에서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저희가 그 이미지 기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CNN 기술이에요. CNN 기술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미지라는 게 이제 2차원 상에서 픽셀마다에 갖고 있는 수치를 어떤 필터를 사용해서 더 대표적인 값으로 이렇게 추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그래프 상에다 적용한 게 바로 GNN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와 이웃해 있는 노드의 값을 같이 한번 추출해서 대표 값으로 가지고 오는 기술이 바로 GNN이라고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GNN 같은 경우는 그 핵심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GNN 같은 경우는 메시지 패싱과 업데이트, 리드아웃이라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그 화합물을 GNN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방식을 한번 그 차용한 건데 지금 만약에 7개의 아톰이 있는 그런 화합물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아톰에 의한 어떤 그 특징적인 정보를 GNN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이 3번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아톰들입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2번, 4번, 5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2번, 4번, 5번의 아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메시지 패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패싱 방법에도 되게 여러 가지 또 그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고 이 정보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3번 노드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이제 신규 정보로 바꿔주는 그런 업데이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3번이 요 3번이고 그 3번은 2번, 4번, 5번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2번은 지금 1번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3번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단계는 바로 3번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투홉, 두 개의 그런 어드제이선트한 엣지를 거쳐가는 정보들이 이쪽 3번 노드로 취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 3, 3, 6, 3에 되는 그 정보가 그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3번 노드의 정보가 다시금 업데이트가 되는 저희가 뉴럴넷 구조, 덴스넷 구조에서 보면은 이제 히든 레이어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정보가 다시 계속 더 고차원된 정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리드아웃이 뭐냐? 리드아웃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메시지 패싱과 업데이트를 각각의 노드마다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 리드아웃을 여러 번 다 진행하게 되면은 각각의 노드는 이런 히든 벡터를 다 가질 수 있게 돼요. 대표적인 이 노드를 표현해주는 피처 벡터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전체적인 몰레큘을 대표하는 값을 하나로 갖고 싶다. 그럴 경우 지금 각각의 노드가 가지고 있는 히든 벡터들을 하나의 대표 값으로 바꿔주는 기술을 리드아웃이라고 합니다. 지금 얼핏 보더라도 이렇게 벡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값을 만들어주는 방식은 뭐 average가 있고 미디언도 있고 아니면 max도 있고 min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또 이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또 명명이 바뀌기도 하고 전략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 패싱 그리고 업데이트, 리드아웃이 각각의 요소마다 어떠한 그 방법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GNN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문을 보시거나 어떤 기술을 소개받으면은 GNN인데 어떤 거는 GCN이라고 말하고 어떤 거는 MPN이라고 말하고 어떤 거는 GNN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마다 좀 특징이 뭐냐면은 GCN 같은 경우는 특정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의 정보를 공평하게 가져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MPN은 이 노드와 노드 사이의 관계성에 의한 즉 엣지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반영을 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어텐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이웃한 노드의 그 값을 가져올 때 이런 그 웨이트를 주는 거죠. 어떤 노드가 더 중요하고 어떤 노드는 좀 덜 중요하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제 그 값을 히든 벡터 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이제 어텐션 베이스드의 유래넷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술이 이제 어떻게 정말 활용되는지 또 제가 최근 연구를 한번 봤어요. 이 연구 같은 경우도 올해 1월에 나온 연구인데 이 연구는 이제 다양한 생물학적 네트워크 상에서 우선 이 각각의 네트워크에 있는 그 엣지들이 이니셜한 어떤 인베딩을 가질 수 있도록 프리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특정 그 노드를 지워주는 마스킹 방법을 통해서 다른 그 각각의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인베딩을 갖게 되고 이런 1차적인 프리 트레이닝 거치게 돼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어치브하고 싶은 고는 뭐냐면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2개가 있는 경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패스웨이 쥔을 새롭게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생물학적 경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생물학적 경로가 아직 잘 디파인이 되지 않는 패스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패스웨이 쥔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그 애드할 수 있는,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스웨이 쥔을 잘 맞추는지로 파인 튜닝을 해서 이런 신규 쥔을 계속 링크를 프리딕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운스트림에서 다시 한번 예측을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비로소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내용이겠죠. 디지즈 릴레이티드 쥔을 예측하는 연구를 다운스트림에서 진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질환에 가장 연관이 있는 유전자를 추천해주고 그 기반으로 약물 표적을 발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능을 비교해봤을 때 연관 기술들 대비 이렇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을 통한 이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연구가 가장 좋은 그런 디지즈젠을 추천해주는 기술의 성능을 보였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바빠서 조금 더 스피드업을 하면은 놀리지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놀리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 간의 그 연관성을 표현해주는 정보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모나리자가 있으면은 다빈치가 그린 거고 위치는 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이런 다양한 헤테로지너스한 정보를 하나의 어떤 그래프 스트럭처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놀리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정보를 놀리지 그래프로 표현해준 가장 좋은 그런 그 데이터 리소스가 바로 그 헤티오넷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놀리지 그래프인데 지금 이 스케일을 보시면은 11개의 노드 타입이 지금 들어있고 지금 예를 들어 아나토미, 컴파운드, 디지즈 진 다 들어있죠. 그리고 엣지 정보 같은 경우는 24개의 엣지 타입이 있어요. 상당히 지금 방대한 양의 이런 바이올로지컬 놀리지를 다 총망라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기술이 놀리지 그래프 인베딩 기술이고 그런 인베딩을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셔널 베이스드 모델, 뉴럴넷 베이스드 모델이 있는데 요즘 또 많이들 보시는 게 이 두 번째 거, 트랜슬레이셔널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각각의 노드를 어떤 저차원적인 벡터상에 표현해주는 기술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워싱턴 DC가 미국의 수도이다. 라면 이 관계성을 보여주는 이 관계가 잘 보이도록 워싱턴 DC와 미국을 표현해주는 벡터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이런 놀리지 베이스드 인베딩 기술인데 또 여기에는 좀 다양한 기술이 있어요. 트랜스 E, 트랜스 H, 트랜스 R 계속 발전되는 방식으로 모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단뿐만 아니라 이런 놀리지 그래프를 GNN과 합친 연구도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쳤을 때 단독으로 논리지 그래프만 단독으로 보거나 아니면 GNN만 단독으로 보는 연구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오늘 보여드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타겟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많이 주력하고 있는 연구가 흰 몰레큘 보는 연구, 그다음에 독성 예측하는 연구, 그다음에 드노브 몰레큘 제너레이션 하는 연구, 그리고 DDI 보는 연구, 약물 재배치하는 연구, 그다음에 RNA 타겟팅, 그다음에 AMP 항생제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도 와 있는데 항상 같이 연구하느라고 재밌게 하고 있어서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자리해 주신 많은 콜라보레이터들이 계시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특히 그 화합물은행 센터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펀딩 기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